세자가 왕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잘난 게 뭡니까? 전하는 첩을 다 거느리시면서 왜 저는 안 됩니까?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 편지를 받아든 태종은 경악했고 조선 왕실은 뒤집어졌습니다. 세자가 왕에게 보낸 반역에 가까운 이 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왕세자는 바뀌었고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세 번째 왕자 충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가 쓰이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으로 왕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08년 12살의 충녕대군은 형 양녕이 세자로 책봉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궁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신하들은 새로운 세자를 축하했고 백성들은 미래의 왕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충녕의 눈빛인 그날은 달랐을 겁니다. 아버지 태종은 장남인 양녕을 세자로 삼으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왕위는 장남의 것이다. 다른 아들들은 생각조차 하지 마라. 형제가 서로 죽이는 비극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이것은 자신이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태종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피의 숙청을 직접 겪은 태종은 알고 있었죠. 왕위를 두고 형제가 경쟁하면 반드시 피를 부른다는 것을요. 충녕은 그날부터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는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충녕은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겨울에도 여름에도 책 속에 파묻혀 살았거든요. 신하들이 대군께서 너무 공부만 하시니 건강이 걱정됩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태종은 충녕의 책을 압수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밤낮으로 책만 보면 몸을 상한다면서요. 하지만 충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은 안전했으니까요. 책은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책은 형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책은 아버지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형 양녕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거든요. 세자가 된 양녕은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신하들이 경전을 가르치려 하면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고, 대학년이라는 책 하나를 마치는데 무려 6년이 걸렸죠. 양녕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시간을 보냈죠. 밤이 되면 기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추를 췄습니다. 태종은 양녕을 바로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양녕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내시들을 때렸고, 그래도 듣지 않자 세자의 시종들을 때렸죠. 심지어 밥 먹는 모습을 보고도 혼을 냈습니다. 밥풀을 흘리고 먹다니 농부들에게 고맙지도 않은가. 계속되는 아버지의 질책에 양녕은 점점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보기만 하고 혀를 차고 위협하거나 짓누르시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못마땅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되받아치기까지 했죠. 어느 날 연회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군가의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신하들은 세자 양녕의 글씨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태종이 밝힌 글씨의 주인은 충녕대군이었습니다. 태종은 자랑스럽게 말했거든요. 충녕의 글씨가 어떠한가? 참으로 뛰어나지 않은가?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신하들은 눈치챘거든요.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의 글씨를 신하들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죠. 충녕의 외삼촌 민무군은 즉시 위기를 느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세자가 아닌 왕자가 뛰어나면 반드시 난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민무군은 신하를 시켜 충녕이 쓴 글을 찢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올렸죠. 세자 외에 똑똑한 왕자가 있으면 반드시 난이 일어납니다. 충녕대군의 총명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녕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글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외삼촌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했거든요. 변명하지도 항변하지도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죠. 태종은 이 사건을 빌미로 민무구를 제거했습니다. 세자가 아닌 왕자를 보호하려 한다는 명목이었죠. 충녕을 보호하려던 외삼촌은
오히려 충령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충령은 그날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 때문에 외삼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충령은 배웠을 겁니다. 왕실에서는 선한 의도도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 양령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외삼촌을 잃은 양령은 마치 자포자기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유부녀를 납치했고 궁궐담을 넘날들며 기생들을 불러들였으며 밤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구씨 형제라는 사람들이 양령 주변에 나타났죠. 이들은 양령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새로운 여자들을 계속 소개해주며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구종수는 궁궐담을 몰래 넘나들기까지 했거든요. 왕실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령이 어리라는 유부녀를 납치한 겁니다.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 그녀는 남편이 있다며 거절했지만 양령은 결국 그녀를 자신의 궁으로 납치해버렸죠.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려 어리를 쫓아내고 구씨 형제를 처형했지만 양령은 또다시 어리를 불러들였고 장인 김한로의 집에 숨겨두었으며 결국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태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세자의 선생들이 양령에게 공부하러 나오라고 하자 양령은 병이 들었다며 회피했습니다. 아프면 약을 드시고 나와서 공부하십시오라는 말에 양령은 복통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리고 며칠 뒤 양령은 아버지 태종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하는 첩을 다 거느리시면서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어리를 내보내지 않은 것은 그녀가 밖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불쌍히 여긴 것뿐입니다. 이 첩 하나를 금하시면 잃는 것은 많을 것이고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지요. 자신의 죄를 변명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행실을 비난하고 급기야 세자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담긴 편지였습니다. 태종의 첫 반응은 황당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자의 잘못을 최대한 덮어주려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인 나를 원망하고 싫어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신하들은 모두 세자를 새로 책봉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은 양령의 어머니 원경왕후와 황이었지만 태종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1418년 6월 양령은 결국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태종은 둘째와 셋째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둘째 효령대군은 몸이 약하고 융통성도 부족하다고 평했고 충령대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해 춥거나 더운 날에도 밤새도록 책을 읽는다. 충령을 세자로 삼겠다. 양령은 이 소식을 듣고 충령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네가 아버지께 내 일을 고자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네가 나를 배신한 것이다. 충령은 무어라 답했을까요? 실록에는 충령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했거든요. 변명하지도 부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고자질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형님이 스스로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형의 분노를 견뎌냈죠. 왜일까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충령이 그 순간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자가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충령이 세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종은 갑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죠. 전하, 아직 전하께서는 건강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실 힘이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태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1418년 8월 충령은 2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죠. 태종은 왕위를 넘겨주면서도 군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육조 직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중요한 일은 여전히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충령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뿐인 왕,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허수아비였죠.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여전히 태종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태종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충령의 장인 영의정 시몬을 제거하는 것이었거든요. 시몬은 충령의 아내 소헌왕후 심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충령은 12살에 심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달랐죠. 충령은 평생 아내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아내가 오고 갈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맞이하고 배웅했으며 다른 후궁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금슬이었거든요. 소헌왕후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면 곁에서 등불을 밝혀주었고 정사에 지친 남편을 위로했죠. 태종은 시몬에게 영모 혐의를 씌웠습니다. 증거는 불확실했습니다. 신하들조차 의심스러워했죠. 하지만 태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외척의 세력이 강하면 왕권이 약해진다. 시몬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태종이 평생 실천해온 원칙이었습니다. 자신의 처가인 민씨 가문도 제거했고 왕비 원경왕후의 오빠 민무구도 제거했으며 이제는 아들의 장인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죠. 충령 앞에 선택이 놓였습니다. 장인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 충령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장인을 구하려고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자신도 외척의 힘을 믿는 나약한 왕으로 낙인 찍힐 거라는 것을요. 태종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외척의 정에 끌리는 나약한 왕인지 아니면 냉철하게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왕인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죠. 1418년 10월 시몬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충령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말이죠. 하지만 충령은 병을 무릅쓰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었고 술을 마셨으며 태종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버지 상왕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내 소헌왕후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 남편은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가 억울하게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사약을 받는 순간 남편은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소헌왕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원망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도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헌왕후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일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요. 충령은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내의 슬픔 앞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실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령이 그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요. 그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선택했거든요. 장인보다 왕권을, 아내의 슬픔보다 왕의 의무를, 인간의 정보다 정치의 냉혹함을 선택한 것이죠. 태종은 이 사건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줘도 된다. 장인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들, 개인의 감정보다 왕권을 우선시하는 아들, 이것이 태종이 원하던 후계자였으니까요. 충령은 침묵으로 장인을 포기했고 침묵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침묵으로 왕이 될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1422년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충령은 진짜 왕이 되었죠.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도 형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26세의 젊은 왕 세종, 그는 이제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왕이 되어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양령을 한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태종의 장례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신하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혹시나 양녕대군이 한양에 머물다가 간사한 사람들의 계략에 빠져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는 중요하지만 나라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장례는 인생에 한 번 겪는 일인데 같은 아들의 마음으로 어찌 차마 돌려보내겠는가. 형님을 오게 하라. 신하들이 계속 설득하자 세종은 결국 양령을 장례 후 돌려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거든요. 국조보감에는 세종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원래 양녕대군의 자리였다. 오늘날 내가 대신하여 백성들로부터 봉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종은 평생 양녕을 보호했습니다. 양녕이 지방에서 기생잔치를 벌여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쳐도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형을 감쌌죠. 양녕이 사냥을 하고 싶다고 하면 허락했고, 양녕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양녕대군의 행실이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아뢰어도 세종은 형님이시다 라는 한마디로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제 때문이었을까요? 실록은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행동이 답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형의 희생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 세종은 평생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형보다 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침묵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말이죠. 세종은 집현전을 부활시켰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만을 업무로 삼게 했죠. 신하들이 전하, 집현전 학자들이 정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아뢰어도 세종은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며 보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현전 학자 신숙주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몰래 신숙주를 확인했고 그가 책을 읽다 잠든 것을 보자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덮어주었거든요. 왕의 옷을 신하에게 덮어준 것입니다. 세종은 하루에 5시간만 잤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너무 많은 책을 읽어 눈병을 얻었으며 운동을 싫어해 하체가 약해졌죠. 전하,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나라에는 전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간청해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고 답했거든요.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추구기를 만들어 비의 양을 재개했고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죠. 농사직서를 편찬해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보급했고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만들어 백성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음악을 정리했고 군사기술을 혁신했으며 사군육진을 개척해 국토를 넓혔죠. 대마도를 정벌해 왜구를 소탕했고 여진족을 몰아내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거든요.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책을 읽었으며 다리가 아파도 걸었습니다. 풍질병을 앓아 온천 치료를 가야 한다는 신하들의 권유에 백성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거절했죠. 임금이 온천에 가려면 백성들이 길을 닦아야 하고 행차를 준비해야 한다. 나 하나 편하자고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다.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혹사했을까요?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침묵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였을까요? 형에게, 장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세종은 평생 자신에게 물었을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형의 자리를 빼앗고 장인을 죽게 내버려 두고 침묵으로 왕이 된 내가 과연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세종은 업적으로 증명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1446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남편을 따뜻하게 대했던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녀는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세종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고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상심했거든요. 신하들이 전하, 슬픔을 이기시고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해도 세종은 며칠 동안 궁궐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야 세종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장인을 구하지 못한 것, 아내에게 평생 미안했던 것, 그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요. 소원왕후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죠. 그녀도 침묵으로 남편을 지킨 것입니다. 1450년 세종은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사흘 전까지도 업무를 받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물 흐르듯 순조로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백성을 생각했으며 나라를 걱정했죠. 그가 남긴 업적은 엄청났습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영토를 넓혔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업적 뒤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형의 방탕함 앞에서의 침묵, 외삼촌의 죽음 앞에서의 침묵, 장인의 죽음 앞에서의 침묵, 아내의 슬픔 앞에서의 침묵이요. 양녕대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이 죽고도 양녕은 살았습니다. 69살까지 살며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사냥을 하고 향락을 즐겼죠. 세종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편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실록에는 양녕이 자기 아들의 첩까지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들은 화병으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양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462년 양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보다 12년을 더 살았죠. 왕위를 놓친 대신 자유를 얻었고 책임을 벗은 대신 긴 삶을 누렸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침묵하며 왕이 된 세종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산 양녕일까요? 세종은 왕이 되기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었죠. 싸워서가 아니라 참아서, 고발해서가 아니라 침묵해서, 강해서가 아니라 견뎌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침묵은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혜였을까요? 그는 형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형을 보호한 걸까요? 장인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아내를 지킨 걸까요? 역사는 세종을 성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백성을 사랑한 왕, 학문을 발전시킨 왕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형의 방탕함 앞에서의 침묵, 장인의 죽음 앞에서의 침묵, 아내의 슬픔 앞에서의 침묵이요. 그 침묵이 없었다면 세종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되었죠.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훌륭한 왕이 되려 했으며 평생 자신을 혹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침묵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형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아내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세종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을 위한 왕이 되었죠.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며 포기가 아니라 인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평생 그를 짓눌렀고 그는 그것을 업적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역사는 결과를 기록하지만 그 과정에는 침묵과 인내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그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세종의 침묵 없이 오늘날의 한글도, 조선의 황금기도, 우리가 기억하는 성군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 때문에 누군가의 삶은 짓밟혔고 누군가의 마음은 부서졌으며 세종 자신도 평생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 말이죠.